네, 이 참혹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호 YTN 선임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금요일 밤 현지 시각으로 지금 현지 프랑스 파리에는 일요일 오전이지 않습니까? 벌써 사흘째인데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범인, 그러니까 용의자가 네. 공식으로 밝힌 게 7명이지 않습니까? 네. 7명 중에 1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적은 프랑스 국적인데요. 네. 29살의 이슬람 신자입니다. 이슬람 신자인데 그 파리의 교외에 보면은 이쪽 북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알제리 출신도 있고, 네. 그 사람도 알제리 출신이고요. 지금 29살에 알제리 출신인데 2013년에서 14년 그 사이에 몇 달 정도 시리아에 갔다 온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요. 네. 올해 1월에 그 잡지사 샤를로 에브도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주도한 형제도 그쪽 출신입니다. 알제리 네. 출신의 프랑스 국적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신문이 확인됐다는 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테러 현장이 크게 봐서 한 3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게 레스토랑이나 이런 쪽에서 이번 그 테러에 가담할 때 사용된 차량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네. 조금 전에 출석 앵커가 전해드린 그 터키 남부의 IS 대원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또 G20도 있으니까 검문 검색을 굉장히 강화했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과 연계되는지 안 연계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G20 이건 휴양 도시니까 네.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강화해서 자폭 테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네, 이번 테러가 프랑스로서는 최악의 테러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IS가 무슨 목적으로 계속 이런 행위를 벌이는 걸까요? IS가 명확히 밝힌 게 있습니다. 뭐냐면 프랑스가 시리아 공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을 한다. 라고 첫 번째 분명한 그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밝힌 거죠. 네. 네. 근데 프랑스는 지난 9월에 올해죠. 올해 9월 27일에 시리아 공습을 단행을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왜 프랑스가 그렇게 했냐면은 물론 미국과 동조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이전에 8월에 네덜란드에서 파리로 오는 그 기차에서 이슬람 과격단체에 의해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네. 그거를 네. 보고 프랑스 정부가 더 이 조사를 한 다음에 공습을 미국과 함께 단행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 테러는 국제적인 관심을 느끼는 굉장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대표적인 나라이고 네. 자유도 있고 인권도 있고 그래서 그 장소를 택한 것입니다. 네. 네. 테러범들이 특별히 이 프랑스 파리를 이 테러 대상지로 삼은 이유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파리라는 게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런 그 시리아를 공습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파리는 이런 도시죠. 원래 그 톨레랑스라고 해서 상당히 관용이라든지 이민자에 대해서 괜찮은 도시였는데 2013년 정도부터 사실 그 전에 말씀드리면 2005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한 2달 정도 파리 외곽에 그 이슬람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 그 이민자들이 방화를 일으킵니다. 한 2달간 갔어요. 그 이후에 급속히 악화됐는데 2013년 이후에 상당히 좀 그들로 볼 때는 그 이민자들로 볼 때는 좀 못마땅한 점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더 작용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리아를 보면 독재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반군이 있는데 그 반군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처음으로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반군하고 IS도 약간 사이가 나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작용을 해서 파리가 선택이 된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테러를 보니까 이 테러 수법이라든지 조직 형태가 조금 과거와는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자살 포탄용 조끼를 또 입었다고 하고요. 또 조직도 점조직 형태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러면 더욱더 사전에 적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월에 그 샤를로 에브도 그 이후에 한 10,000명 정도를 병력을 증강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적발이 안 됐는데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프랑스의 우리나라 따지면 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장이나 이런 네. 사람이 거기 갔대요. 가서 프랑스는 2가지 적이 있다. 우선 내부에 불만이 있는 세력, 그리고 외부에서 훈련을 받고
귀환하는 사력, 그 두 개가 있다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적어도 그렇게 치밀하게 하려면 상당히 준비를 오래 했겠고 안에 내부자와 외부에서 교육 훈련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작품이 아닌가라는 지금 분석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이 프랑스에서 이전에 발생했던 테러 사건과는 다르게 이번에 처음으로 이 고성능 액체 폭약이 담긴 조끼를 입고 이 사건을 저질렀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 고성능 액체 폭약 같은 경우에는 이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대형 테러 때만 이걸 이제 주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프랑스 내에서 이런 액체 폭약을 제조하는 제조책이 있다고 하면 또 추가로 이와 비슷한 이 또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프랑스 내부에서 제조가 됐는지 어디서 유입이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일단 내부에서 제작이 됐다고 해도 다른 추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만약 그게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럼 프랑스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할 만한 정당한 근거겠죠. 네. 네,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이라크 등을 상대로 곧바로 전쟁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테러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부에서 결국은 IS를 뿌리를 뽑으려면 지상군이 투입이 돼야 한다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아닌데 이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지상군 투입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힐러리 클린턴도 뭐 꼭 지상군 얘기는 안 했지만 뭔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프랑스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다만 지상군 투입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국제 공조도 필요하고 이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지상군 투입이 됐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걸 보면 섣불리 결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G20 정상회의가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개막하지 않습니까? 이번 이 IS 테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각국마다 러시아라든지 뭐 이렇게 서방국들은 그래도 이제 좀 공통적으로 입장이 같지만 러시아나 또 중국 약간의 견해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뭐 섣부른 뭐 전망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박 기자가 전망해 볼 때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이 테러 문제가 좀 거론이 되겠습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우선 원래 G20이라는 게 주로 경제 문제거든요. 이번에는 뭐 지구 온난화 문제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아마 테러를 규탄하고 어떤 좀 강화해야 된다. 아마 그런 선언적인 그런 것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가 갑자기 일어났고, 물론 예정된 거에 비하면 갑자기 일어났는데, 여기서 곧바로 무슨 국제적인 합의를 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다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물론 시리아 문제를 이번에 논의하기로 의제가 돼 있었습니다. G20 중에 처음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그렇죠. 논의하기로 돼 있는데, 이 테러가 급부상하죠. 이슈는 급부상하지만 지금 시리아 자체만 놓고 볼 때도 러시아와 이란이 한쪽 편이고 미국과 프랑스 이쪽이 한쪽 편이기 때문에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시리아야 항구를 하나 빌려 쓰고 있는데 그게 지중해로 나가는 유일한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약간의 향후 더 워킹 그룹에 실무 그룹을 해서 논의한다. 이런 정도 나오겠지만 반 IS 공동 전선은 그래도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말은 선언문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상군 투입 뭐 하겠다 그렇게 구체적인 실행 플랜, 실천 프로그램은 나오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이 프랑스 테러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유럽 경제가 얼어붙게 되면 우리 경제가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선 유럽 경제라는 게 지금 지난 분기죠? 한 0.3%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 별로 안 한 겁니다. 시장 기대보다 낮고요. 네. 물가 0%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유럽이 위축되면 우리나라가 이후에 수출하는 것도 위축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죠. 중국의 가장 큰 시장은 EU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은 지금 중국입니다. 네. 그러면 EU가 영향을 받으면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국제 경제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의주시해 봐요. 분명히 그럴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용의자들의 신원이 이제 속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용의자 2명이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이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유럽 국가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더 이제 이런 국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면 이제 정작 난민들의 이 신세는 더 굉장히 딱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난민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이번에 사례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우선 난민이 주로 시리아나 이라크로부터 오는 난민인데 시리아만 따져도 한 1,100만 명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한 120만 명 갔어요. 유럽은 어찌 보면 거의 수용의 한계가 왔다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터키라든지 이런 쪽에 좀 하고 안에는 아프리카라든지 북부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더 받아주길 바라는데 그것도 좀 한계에 다다를 수 있고요. 그러나 난민 정책이 이렇게 되면 특히 난민을 위장 난민 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경 폐쇄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데 난민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찬물 끼얹고 굉장히 급속도로 그 난민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정부의 그 검색이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민들은 더욱더 딱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파리 연쇄 테러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박성호 YTN 선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